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에 대비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중앙은행 긴급여신의 담보로 인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국채나 회사채뿐 아니라 기업과 가게에 빌려준 대출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초고속 뱅크런 사례가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과 SNS 확산으로 예금 인출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시장 가격이 급락하고 그 충격이 다시 금융 불안으로 번지는 악순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보유한 자산 대부분을 활용해 지연 없이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은행들로부터 대출 채권 정보를 사전에 제출받고 담보 적격 여부와 가치 평가를 미리 끝내는 이른바 사전 수치, 프리포지셔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기가 터진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 자체가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뱅크런은 정말 그렇게 빠르고 위험한 일일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지금부터 뱅크런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숫자들이 나왔는지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뱅크런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은행이 실제로 나빠졌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해졌냐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을 그대로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돈은 기업과 가게에 대출로 나가고 일부는 채권 같은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금자들이 동시에 인출 버튼을 누르면 은행은 현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속도 싸움이 됩니다. 불안이 커지는 속도보다 현금을 마련하는 속도가 느리면 실제로 건전하던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SVB입니다. SVB는 단기간에 무너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숫자만 봐도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SVB에서는 단 하루에 42억 달러가 아니라 42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20억 달러 인출 요청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결국 2023년 3월 10일 파산 처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SVB 예금의 상당수가 예금보험 한도박, 즉 무보험 예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예금의 80%대 후반이 무보험이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는 불안이 퍼졌을 때 설마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나만 늦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SVB 사례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불안이 창구 앞줄이 아니라 메신저와 SNS를 타고 번졌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불안하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나도 뺄까? 라는 행동이 몇 시간 단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지경제 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SVB는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됐고 SVB 영국 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예금 30%가 이탈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 뱅크런은 며칠에 걸친 소동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은행을 끝낼 수 있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SVB처럼 하루 만에 무너진 형태는 아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원리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시자료와 공시문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에만 순자산 유출이 약 900억에서 1100억 스위스 프랑 규모로 언급됩니다. 가디언 보도에서는 2023년 1분기에 고객자산 610억 스위스 프랑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돈은 버티지 않는다. 신뢰가 흔들리면 자금 이탈은 생각보다 큰 규모로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제 한국은행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선보인 건 긴급 여신 체계입니다. 긴급 여신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졌을 때 중앙은행이 최후의 자금 공급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이 몰려나가 현금 흐름이 막힐 때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긴급여신은 구제금융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담보를 받고 일정한 이자를 받고 단기간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당장 숨 쉴 시간만 벌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긴급여신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담보가 제한적이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선호해온 담보는 국채, 통한증권, 일부 우량회사채 같은 시장성 증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가치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기가 오면 채권 시장부터 흔들립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자가 사라지고 지금 팔면 손해
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급하게 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뱅크런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은행으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24시간 즉시 이체. 이제 예금 인출은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그 장면이 SNS에 올라가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이 과정이 몇 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뱅크런은 규모보다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례가 이 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은행의 자산 구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불안이 동시에 확산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예금의 상당 부분이 예금자 보호한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이 심리는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집단 행동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앙은행의 대응은 며칠이 아니라 하루, 심지어 몇 시간 단위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긴급여신 체계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담보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따지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꺼내든 해법이 대출채권 담보 사전수치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 바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채권을 위기가 터진 뒤가 아니라 평상시에 미리 심사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 평가해 봅시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으니 바로 집행합니다. 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뱅크런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도 그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여신은 제도보다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은행이 마음대로 위험한 대출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대출 채권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차주의 신용도, 담보가치, 부실 가능성, 특정 관계자 대출 여부까지 모두 걸러집니다. 즉, 아무 대출이나 담보로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질 좋은 자산만 미리 골라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시대에는 위기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긴급 여신도 빨라져야 합니다. 담보는 현실적인 자산이어야 하고 절차는 사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제도 변화는 은행을 돕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지키기 위한 속도 중심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전 수치, 프리포지셔닝입니다. 평상시에 미리 자료를 받아두고 적격 심사와 가치 평가를 해두는 겁니다. 위기가 터졌는데 그때부터 서류 받고 평가하면 늦습니다. 디지털 뱅크런은 며칠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또 담보로 인정되는 대출 채권도 초기에는 법인기업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제한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은 예상 투도 확률 1.0% 이내 같은 요건을 둡니다. 금융회사 및 특수관계자 대출, 후순위 대출은 제외하는 방식도 언급됩니다. 이건 전문 용어처럼 들리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담보의 질을 관리하겠다. 즉, 위기 대응을 하되 무리한 위험을 떠안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자금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사면됩니다. 이지경제 기사에서는 신용대출 채권은 의결 후 영업일 기준 2, 3일,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은 담보권 확보 절차 때문에 영업일 기준 5에서 7일 정도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전 수치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안은 하루 만에 번지고 인출은 몇 시간 만에 몰리니까요. 한국은행은 IT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 필요시 모의 훈련까지 언급합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니 끝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 때 작동하도록 연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기사에서 한국은행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은행이 당장 위험하다는 선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만약의 상황을 전제로 한 중층적 안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금융은 사고가 난 뒤 고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습니다. 특히 뱅크런은 문제가 커진 뒤에 손을 쓰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뱅크런은 재무제표보다 사람들의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위험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이번 제도 역시 아직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을 때 준비하자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뱅크런은 은행이 나빠서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심리가 동시에 움직일 때 가장 빠르게 커집니다. 둘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단 하루에 420억 달러 인출 요청이 몰렸고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빠져나갔습니다. 영국 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예금의 30%가 이탈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행의 체력보다 공포의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단 한 분기 동안 수십에서 백수십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걸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신뢰가 흔들릴 때 속도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넷째, 한국은행이 담보 범위를 대출 채권까지 넓히고 사전 수치로 시간을 줄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제도가 있다는 말보다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숫자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수익보다 먼저, 안전보다 먼저 신뢰를 지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변화는 위기를 예언하는 경고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면죄부도 아닙니다. 이 변화는 시스템이 한 번 더 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남는 과제는 하나입니다. 내 자산이 자동으로 안전할 거라고 당연하게 믿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점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대비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